그래서 처음 부분은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나갈게요. 그러면 이제 뒤쪽 부분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서요. 141차 자유의 숲 이승만 연구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숲 이승만의 사상으로 세상을 깨우다. 이 찬양 한번 듣고 한번 해볼까요? 이승만의 독립정신 후록 있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 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고 하고 썩은 데서 새싹이 따르면 그 부분을 제가 가사를 통해서 은혜스러워. 같이 따라서 불러도 돼요. 수고가 프로그램이에요? 예, AI. 세상에 요즘 다 AI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쓰고 하며 암석은 데서 뒤새싹이 나려 함을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나 진리 위에 자유를 세우리라. 우리는 마땅히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 나의 몸을 입고 남을 위하리. 나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영국 미국 각국과 동등하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진리가 세운 자유의 나라 예수의 산으로 다시 서리라. 나의 몸을 입고 남을 위하리. 천국에서 만나리. 되게 좋네요. 좋죠? 보이지만 7분. 감정인 버전은 영원. 자유숲 주제가입니다. 진리가 세운 자유 노래. 데서 세상이 나려 하네.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진리 위에 자유라. 서리라. 마땅히 기독교로 근본으로 삼아 나의 몸을 입고 남을 위하리.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영국 미국 각국과 동등하게 되리라. 예 나라 예수의 사랑으로 지서리라. 나의 몸을 입고 남을 위하리. 천국에서 우리
만나리. 예, 오늘 이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1차 자유예습 이승만 연구 스터디 제2장 중립의 역사 1776년부터 1793년까지 미국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신생 독립국가로서 이 중립을 세워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주제인 중립에 관한 미국의 관행, 그 이전에는 중립에 관한 유럽의 관행이었습니다. 유럽의 관행은 어떻게 했죠?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교정권을 남용을 했지 않습니까? 납포하고 싶으면 납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절제된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나가다가 법치로 나가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미국에서 중립에 관한 그 관행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페이지는 47페이지에서 53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은 대한민국 최초 박사 논문입니다. 1910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프리스턴 대학에서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라는 논문을 통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드로 윌슨 총장이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정계에 진출하면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를 하고 1919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 조약을 하면서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를 하게 되었죠. 이러한 대통령 하에서, 총장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이 도표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76년은 미국 신생 국가가 이제 영국과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 학교에 와서 강나시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1778년도에는 이제 프랑스가 도와주죠. 프랑스가 도와주게 된 계기가 뭐였죠? 이제 미국이 사라토가 전투에서 영국을 대패시켜버리니까 그걸 보고 영국이 우리가 이제 도와줘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에서 최초로 1778년 프랑스가 미국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전쟁 중인데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프랑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두 가지 조약입니다. 우호 통상 조약 하나하고 군사 동맹을 같이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당시에 자유항해권 원칙을 선포를 하고 적국과 항구 간에 자유항해를 할 수 있도록 중립국에 대한 허용을 해줍니다. 그 중간에 역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오늘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난 뒤에 1782년도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조약을 맺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네덜란드가 미국을 너무 짝사랑을 해가지고 영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이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 100년 동안 너희들에게 주어진 자유항해권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덜란드가 또 반대로 영국과 싸우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통상조약을 또 맺게 됩니다. 이것도 네덜란드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이 16세기부터 주장해왔던 것이 자유항해였죠. Free ship, free good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784년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1784년 고한 전쟁 기간 동안 그리고 신생 국가로서 파리 조약을 맺고 난 뒤에 1784년까지 미국은 어떻게 했냐? 영국식 국제법을 준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생 국가니까 특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국제법을 준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1780년도에 러시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국이 미국과 독립전쟁을 할 때 아주 난포하게 중립국의 선박들을 무조건 납포를 다 해버려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무장중립 동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장중립 동맹의 그 원칙이 4가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원칙을 미국 의회에서 채택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쪽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제2장 중립의 역사 1776년에서부터 1793년 누구죠? 워싱턴 대통령 중립선언 그 기간까지 미국의 중립의 관행에 대해서 일반적인 역사를 풀어놓았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서머라이즈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이렇게 미국 역사 그리고 유럽사를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를 이제 혁명 전쟁 기간에 미국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존재하고 있는 국제법의 일반적 원칙을 그대로 채택을 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1776년도에 미국이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의회에서 해외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에게 다른 나라들과 조약 교섭 시에 일관되게 따라야 할 국제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도록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면 디킨스, 그리고 프랭클린, 존 아담스, 벤자민 해리슨과 로버트 모리스. 여사모님, 로버트 모리스가 누군지 아시죠? 로버트 모리스가 독립전쟁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재정 운영했던 분이었죠. 예.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국제법에 관한 그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라가 독립되었을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국제법을 만들고 상호조약을 만들어야 되겠는가라고 한 거예요. 이 중에서 5사람 중에서 주로 존 아담스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담스 작품인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초안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미국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을 때 이 근거를 가지고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약은 뭐냐면 각 제약 당사국의 국민은 상대방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의무는 부과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거 뭐 특별히 이제 상대국 서로가 지불해야 할 거 있으면 그것만 지불하고 더 이상 다른 거는 손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역과 항해 및 통상에서는 상대국의 내 국민과 같이 모든 권리, 자유, 특권과 면제를 향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약국 조약을 맺은 서로 상대국가끼리 이 부분, 무역과 항해 및 통상에 관해서 모든 권리는 자국의 국민의 수준으로서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약 당사국이란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네, 조약이나 협약에서 서명하고 비준하여 법적 효력을 수락한 국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 제가 처음에는 이거 당황스러워가지고 한번 찾아봤던 것이고요. 두 번째 아담 스미스의 그 의회에 제출한 원칙이 뭐냐면 각 체약 당사국의 군함과 호송선은 상대국 국민의 소유의 모든 선박과 재산을 보호하고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의 선박에 실려 있는 중립 화물은 선전 포고 이전에 실려 있지 않는 한은 압수된다. 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실린 중립 화물은 압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항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믹스를 해놨습니다. 상대방 국민의 모든 소유를 보호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적의 선박에 있는 중립 화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약 내용은 각 체약 당사국의 군함, 사락선은 상대방 체약 당사국의 시민 뜻이 같아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신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땡. 신민과 시민,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뭐냐면, 신민은 그 군주체계에 있는 입헌군주제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죽은 자입니까? 왕이 죽은 자입니까? 거기에 백성을 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의 순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이라는 것은 공화정의 나라의 국민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주권을 갖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민하고 시민이 굉장히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신하와 백성 그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각 체약 당사국의 군함과 사략선은 상대방 체약 당사국의 식민이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 체약 당사국의 시민들은 이러한 손해나 피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군함이나 사략선을 가지고 상대국의 국민들을 이렇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각 체약 당사국 신민은 상대방 체약 당사국의 선박이나 선박들에 대하여 사략선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어떠한 유임장이나 선박 납포 면허증을 신청하거나 발부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 체약 당사국 신민들이 어떠한 항구에서 체약 당사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장소로 이동할 때 자유와 안전을 준수하는 태도로 항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좀 이렇게 문장이 까다롭죠?
상대국, 서로 조약을 맺은 국가들끼리는 사력선을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 체약 당수 조약을 맺은 상대 나라가 적의 항구로 들어갔을 때 혹시 보게 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담스의 작품 초안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 상호 대우입니다. 각 체약국의 국민은 상대국과 상대국 내국민과 동등한 무역, 항해, 통상의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해상보호였죠. 각 체약국의 군함과 호송선은 상대국 국민의 선박과 화물을 보호해야 된다. 세 번째, 전시 압수 규정입니다. 적의 선박에 실린 화물이 전쟁 이전에 실린 그 경우에는 압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후에 실은 것만 압수해야 된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free ship, free good 개념으로 가면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략선 행위 금지. 체약국 국민은 사략 면허를 발급받거나 신청해서도 안 된다.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해상 항해 안전 보장을 해야 된다. 체약국 서로 조약을 맺은 국민이 적국 항구로 이동할 때 안전과 자유로운 항해가 보장되도록 가이드를 해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외교적 평가는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존 포스터가 어떻게 말했는지 그 내용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존 포스터는 중립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제 무역을 과거보다 더 공정하게 보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존 포스터입니다. 존 포스터의 인물은 언제냐면 여기에 미국에 보시면 미국이 독립전쟁 시기가 1766년이죠. 100년 이후에 1792년도에 미 국무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존 포스터에 대해서 아주 언급을 많이 해놨어요. 전장에서도 존 포스터, 존 W. 포스터입니다.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00년 이후에 미국 독립 이후에 120년이죠. 거의 1892년 태생이니까요.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밑에서 제32대 미 국무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담스의 이 초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초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 그 당시까지 어떠한 조약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던 원칙들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예, free ship, free good 그 개념도 있었고 사력선을 에 대한 개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의 그 재산권도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원칙들을 다 제시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나라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던 그 원칙들이 되었다는 거죠. 종전보다 중립에 대해서 더 완벽하고 올바르게 정의를 내렸으며 따라서 상거래에 대해서 과거에 향유하지 못하였던 보장을 받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 포스터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존 덜레스. 예, 국무부 장관이죠. 예, 외손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혹시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다. 저기 존 W. 포스터 제가 내용을 찾다가 뭐 정리를 못했는데 존 포스터가 청일 전쟁 당시에 그 청나라가 일본 시모노세키 조약할 때 그 법안을 그 정전 협정에 대한 문안을 만들어 준 사람이 존 포스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예, 그 있다는 거. 1896년 그 사이네. 그렇죠. 1894 전쟁이 94년이죠. 96년. 청일 전쟁이 1894년이고 1904년이 러일 전쟁이에요. 그 시점이 1892년에서 93년이니까 이거 끝나고 아마 1894년도에 그 청일 전쟁 당시에 고문으로 이렇게 협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예, 예. 한번 찾아보시면 저기 나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문장은 미국 정부는 존 포스터가 이 아담스의 그 조약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렸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원칙을 통해서 이제 중립무역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미국 정부는 1784년까지 영국의 국제법 관행을 준수해 왔다고 그렇게 했죠. 그때 의회는 조약 교섭의 기초로 뭐를 주장했냐? 미국, 러시아 중심으로 한 무장 중립 동맹의 원칙에 따르라는 지시를 해외 공사들에게 내리면서 이 경우 다른 교정국들에 의해서 호혜적인 인정될 것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호혜적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free ship, free goods에 대한 그 이론을 가지고 국제 조약을 각국과 함께 이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 혼자서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조약을 맺을 때
이것을 인정하겠다고 할 때 같이 이런 조약을 맺자는 거죠. 그래서 호혜적으로 인정될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군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1778년 프랑스와의 조약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1776년에 그 유언에 의해서 아담스에 의해서 제정되었던 그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기초로 이제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들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다른 중요한 조약으로서는 1782년도에 네덜란드와의 조약도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세 가지 조약이 있습니다. 무슨 조약이냐면 1778년 미풀 조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82년 네덜란드 조약.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1785년도 프러시아와의 조약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하나의 전환점이 돼요. 물론 뭐 힘이 약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그대로 집행을 못했지만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틀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네덜란드와의 조약에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네덜란드와의 조약은 전시금제품 수송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전시금제품은 안 됩니다. 전시금제품 이외의 모든 것은 적의 항구 사이를 항해하는 최악 당사국, 조약 맺은 당사국 상선의 자유항해와 최악 당사국의 군함이나 사략선에 의해서 타방 최악 당사국에게 가해진 상해에 대해서 처벌과 배상을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문장이 좀 어렵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free ship, free good 개념을 등용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면 서로 조약을 맺은 당사국과 군함이나 사략선에 의해서 타방 최악 당사국에게 의해서 손해가 가해졌을 때는 처벌하거나 배상까지 하는 것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서로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랑스 혁명전쟁을 이야기를 할게요. 프랑스 혁명전쟁은 프랑스 일로 해가지고 많은 유럽 나라들과 싸우게 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중립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영국과도 중립동맹을 맺었고 프랑스와도 중립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프랑스에게 물자를 보내주잖아요. 예? 그러면 최악 당사국은 영국과 미국이 최악 당사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무슨 일을 했냐? 적국에게 물건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국이 미국에게 납포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엄청난 무역적인 손실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무장 중립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780년도에 러시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2월 달에 만들어진 이 무장 중립 동맹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립 동맹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장 중립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중립국들이 자국의 중립적 상업 항해 권리를 무력으로라도 보호하겠다는 선언적 실제적 행동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의 국제 질서, 즉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미국과 영국이 전쟁하고 있을 때 영국과 전쟁 상대는 몇 대 몇이었습니까? 4대 1이죠. 예. 영국과 전쟁하는 나라가 누구였죠? 미국, 네덜란드, 또 프랑스, 또 한 나라가 있죠? 스페인. 4대 1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으로서는 어때요? 이 나라들을 도와주는 중립 선박이 있으면 무조건 다 납포한 거예요. 왜? 당시에 영국은 해상 무장 쪽에서는 굉장히 세계 최고의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 러시아, 또 어떤 나라들이죠?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물건만 이렇게 실었다가 다른 나라 갖다 주는데 영국이 와가지고 납포해버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무장중립 동맹을 맺어가지고 영국 너희들이 우리 배를 납치하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당신과 싸우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장중립 동맹이라는 겁니다. 1차 중립 동맹은 바로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1780년도입니다. 러시아의 캐슬린 2세가 주도를 해가지고 영국 해군의 교정권 남용입니다. 교정권 남용이라는 것은 중립 상승에 무조건 납포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반발해서 북유럽 국가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미국 조약에서는 자유선박 자유원칙을 활용을 하니까 영국 혼자서 이제 외톨배기가 된 거예요. 미국과 유럽 전 세계가 이제 영국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프랑스와 조약을 맺으면서 자유선박 자유항해를 통해서
이제 다른 이러한 북유럽의 중립국에 대해서 이렇게 미끼를 던진 거야. 너희들은 절대 영국 편 들지 마. 우리 편 들어야 돼. 이러한 미끼를 던져줌으로 해서 북유럽은 어떻게 무장중립 동맹을 맺으면서 영국과 대항을 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은 자국의 해상 패권을 유지하고자 이 원칙을 거부하고 여전히 교정권을 엄격히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초기에는 영국 관행을 따르지만 그 이후에 의회에서 만들어낸 그 원칙에 따라서 해외 공사들에게 무장중립의 원칙 조약 교섭의 기초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장중립의 그 핵심 원칙이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가지입니다. 중립국 선박은 적국 항구 간의 항해가 가능하도록 했다. 두 번째, 중립국 화물은 선박이 적국 소속이더라도 보호를 받는다. 네 번째, 군함, 사략선은 중립국 선박을 침범할 수 없다. 네 번째, 이 원칙 위배되는 행위에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봉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쇄에서 서류상 봉쇄, 말로서 봉쇄. 우리는 부산항을 봉쇄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봉쇄하려면, 효력을 나타내려면 실제로 부산항 앞바다에서 딱 지키고 있어라. 그것이 봉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무장중립동맹이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해체가 되었냐? 1783년도에 미국이 독립이 되면서 무장중립동맹도 자연적으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783년도는 무슨 해인지 잘 아시죠? 영국과 평화협상에서 이제 미국의 프랭클린이 사략선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서 사략선을 가지고 있어야 제일 유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 이 네 나라 중에서 땡. 미국이 가장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프랭클린이 사략선을 폐지하자고 1783년도에 평화조약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략선 폐지는 이때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뒤에 또 문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프랭클린이 이야기했냐면 프랭클린이 이 평화협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략선 폐지에 관해서 설사 그것이 특정인에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국가라고 보면 되겠죠. 고대 해적의 잔존으로서 공해상의 상선을 강탈하는 관행은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롭지 않다. 심지어 청부인, 사략선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인류 보편적 행위인 통상의 이익을 추구하며 재산을 모은 많은 순진하고 정직한 교역자들과 가족들을 잔인하고 냉혹하게 파멸시키는 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아주 윤리적이죠. 그죠? 네. 윤리적으로 이 사략선을 폐지하자고 프랭클린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1785년도 2년 후에 그가 개인 서신이 이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 내용을 또 서치해가지고 제가 잠깐 넣어놨습니다. 1785년에 그가 개인 서신에서 프랑스에 있는 철학자, 법학자에게 보낸 겁니다. 사략선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누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죠? 미국이죠. 있지만 미국은 다른 열강과의 조약에서 어떤 사략선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숙히 약속하는 조항을 제시함으로써 이 관행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미국은 프랭클린을 통해서 이 사략선 폐지, 해적선이죠. 폐지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랭클린의 사략선 폐지 주장과 1785년 개인 서신 내용은 단순히 윤리적 호소가 아니라 신생 미국이 추구한 도덕적 중립 외교의 태동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연도의 그 협상의 내용들, 들어가 있는 문구들,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783년도에 이제 미국이 신생 독립국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프랑스 파리 평화협상에서 프랭클린이 사략선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그 주장의 목적은 사적 복수나 이익 추구로 인해서 해상 약탈은 인류 공통의 선에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것을 폐지하자는 거죠. 그 핵심의 의미는 전쟁과 이익을 분리를 통한 보편 윤리 외교의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1785년 개인 서신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사략선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모든 조약에서 사략선 금지를 우리가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익보다 도덕적 국제 질서를 우선했고 미국이 도덕적 중립국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논문에서 핵심은 바로 미국 외교의 윤리적 중립론의 뿌리를 프랭클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1785년에 서신에서 수신자가 누구냐? 벤자민 프랭클린, 프랑스의 철학자 법률가인 벤자민 보온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일부는 그는 이 편지에서 전쟁이 인간 문명의 가장 큰 재앙이며 사략성 제도는 그 중에서도 인류 도덕성을 타락시키는 최악의 관습이라고 비판을 한 그 서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이승만의 철학과 연결하면 중립은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인간과 인류를 위한 도덕적 선택이며 미국은 그것을 국가의 의무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이후에 미국의 도덕적 지도성이라는 냉전기 담론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미국의 중립 정책을 단순히 실리적 외교 전략이 아닌 신앙적 도덕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AI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읽어드릴까요?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금 미국 프랭클린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윤리적인 부분의 그러한 중립 협상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대적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협정은 현대적 도덕 외교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서 유사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수호를 위한 선택적 중립이라는 거죠. 이것을 경제적 수단을 통한 자유 진영을 결속하려고 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실천적 도덕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공산주의와 중국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의 그러한 사략성 폐지와 같은 그러한 도덕적 협상과 차이점은 뭐냐면 트럼프의 보편적 윤리보단 자국의 국익을 통한 자유체제 방어에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따라서 도덕적 지도성의 이상을 국가 이익 중심의 전략적 도덕주의로 전환시킨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현재 한국이 자유진영의 경제 안보 네트워크, 관세, 공급망 방위 등의 완전히 편입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도덕성과 체제 선택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맞죠? 그죠? 즉, 미국은 경제협정을 자유진영의 가치 선택서로 보고 있는데 한국의 모호한 태도는 그 도덕적 연대의 서명을 미루는 것으로 익힐 수 있다.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이러한 프랭클린이 사략성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립 통상에 관한 또 새로운 조약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바로 1782년도 네덜란드 조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783년 스웨덴과의 조약이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죠. 더욱 중요한 1780년 프러시아와의 조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약을 맺으면서 그러면 반대로 영국과 1794년도가 무슨 해죠? 1794년도. 1789는 프랑스 혁명이고 1784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1789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3년간 혁명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이 혁명 사상을 전 유럽에 이제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791년도에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나요. 유럽 쪽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1794년도 해는 뭐냐면 1794년도 1월 달에 프랑스 혁명파들이 루이 16세를 단도대에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전 군주 국가들이 그걸 보고 막 화들짝 이렇게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프랑스를 막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제1차 대불동맹이 이어지는 시점이에요. 93년도에 1차 대불동맹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은 영국에게 우리는 중립이야. 우리는 너희들 나라, 유럽의 전쟁에 우리가 끼어들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영국과 이렇게 조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그때 영국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94년도에 대영 제국과의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에는 이러한 조약의 규정에 상응하는 분명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앞 문장에서는 이런 나라들과는 전부 다 프리시 프리굿이라는 그런 조약 항목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과 했을 때는 비슷한 해에 영국과 했을 때는
삽입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냐면, 영국이 아주 무덤덤하게 나와 뭔 상관이 있어? 라는 식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사략선의 상선 납포 행위에 관해서는 고작 영국이 뭐라고 하냐? 최하 당사국, 즉 조약 맺은 각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주의가 취해질 것이라는 것과 어느 일방 당사국의 군인이나 사략선에 의해 상해를 방지한다, 이런 정도로 그냥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라고만 되어 있었다. 이것은 대영 제국이 아직도 예 관행에서 단절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왜 영국이 이렇게 떨떠름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기들은 해상권이 강하니까 이렇게 하도 자기들은 다른 나라들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조약을 거의 비슷한 연도에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정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라고 했죠. 더욱 중요한 조약이 바로 프러시아와의 조약이었다고 했죠. 1785년 프러시아의 조약에 대해서 당시 미국은 주로, 이 말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주로 새 공화국에 도덕적으로 유리한 영감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했다. 영국은 프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프레드릭 대제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는 어땠냐면 미국 외교관들을 다른 어떤 강대국보다 더 우호적으로 대했고요. 1778년 미국과 프랑스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벌써 프러시아의 프리데릭 대제가 루이 16세에게 너희들은 미국 그 식민국과 조약 동백 관계를 지금이라도 맺으라고 권유를 할 정도로 프리데릭 대제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또 프리시 프리굿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굉장히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또 훌륭한 영감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법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중립에 관한 조문화를 위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죠? 조약을 맺어도 지키지 않고 그랬고 또 영국과의 조약을 맺었을 때 영국은 아예 이 조항을 삽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프러시아와 조약을 맺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이제 조문화를 한 그러한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문장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프랭클린은 협상가의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이 조약은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사략선에 대한 규제와 사유재산에 대한 면책을 중립의 중요한 원칙으로 조약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프랭클린 작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프레데릭 대제와 누가요? 프랭클린이 이 프러시아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사략선을 없애자, 규제를 하자,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하자. 이때까지 사유재산에 대해서 언급이나 사략선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 미국을 통해서 처음으로 프랭클린에 의해서 주장해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의 도움으로? 1785년 프러시아와 조약을 맺으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글로만 쓴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그런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법적으로 말하면, 네, 말씀하세요. 요거 마이크 좀 가지고 하실래요?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는 건데 이때 뒤에서 프랑스하고 러시아요? 아니요. 이게 지금 1785년이 프러시아 동맹이 무장 중립 동맹장. 그러니까 미국하고 프러시아입니다. 프러시아가 같이 예. 동맹을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아니고. 러시아는 저 위에 있어가지고요. 뭐 동맹 맺는 거는 무장 중립 동맹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무장 중립 동맹을 그 영국을 빼놓고 영국을 겨냥해서 프러시아랑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조금 궁금했던 게 1794년에 프랑스 혁명 전쟁으로 이제 유럽 전체가 이제 프랑스를 대항해서 대불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의 입장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중립이죠. 미국은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 실제로 1778년도에 미국과 프랑스와 두 가지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호 통상 조약도 있고 군사 동맹도 맺었어요. 그러면 뒤에 또 나올 텐데 이때 그 유럽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프랑스는 왜
미국 너희들 우리 안 도와줘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미국 독립하는데 프랑스가 막대하게 도와줬잖아요. 그 내용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 네, 근데도 이제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신생국이고, 네. 두 번째로는 군사력이 약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중립. 잘못하다가 자기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까봐. 그래서 돕질 않는 굉장히 결정을 해요. 실리적으로. 그건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 워싱턴 중립선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법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중립에 관한 조문화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 이것은 프레드릭 대제의 호의적인 태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채택된 1785년 미 프러시아의 조약, 즉 조약 그 자체가 법적 성격과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태도가 아니라 그 조약이 가지고 있는 법적 내용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1785년은 미국이 독립 이후에 국제 질서 속에서 아직 중립의 법적 개념이 명확한 확립이 되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미 프러시아 조약은 인류사 최초로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를 조약 조문으로 명문화를 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력선에 대한 금지입니다. 어떤 나라도 사적 무장 선박에게 교정국의 상선을 약탈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즉 국가가 전쟁 경제에 민간을 동원하지 않는다. 즉 도덕과 법적 원칙을 확립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유재산에 대한 면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랭클린을 통해서 이때부터 사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전쟁 시에도 개인의 재산은 납포 압수되지 않는다. 전시에도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된다는 국제법적 진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이가 말하는 여기에 중립에 관한 조문화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러시아와의 조약에서 이제 사략선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전쟁과 관련된 어떠한 선박에 소속되어 다른 체약 당사국의 사람 선박 소유물을 괴롭히거나 상해를 가하는 모든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체약 당사국, 조약 맺은 당사국은 어떠한 사적 무장 선박에 무역 선박을 뺏거나 파괴하기에 사략선이라는 거죠. 그죠? 통해서 통상을 방해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허용하거나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누구하고요? 러시아와 조약 내용입니다. 나아가 양국 중 어느 일방도 교전 당사국이 누구죠?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국. 우리는 중립의 나라죠. 교전 당사국에 대항해서 공격적으로 또는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국 해군력의 어떤 부분도 타방 당사국의 적에게 빌려주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약은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중립국의 의무를 조약상의 의무로 분명하게 규정하였다라고. 내용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미풀 조약은 이제 첫 번째 사적 공격 금지입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전쟁과 관련된 어떤 배도 다른 나라의 사람이나 배 재산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만약 그런 행위였을 때 책임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사략선 금지입니다. 조약에 참여한 나라들은 해적처럼 적국의 무역선을 공격하거나 약탈하는 사략선의 권한을 주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군사적 지원을 금지한다. 양국 중에 어느 한쪽도 교전국, 전쟁 중인 그런 나라를 돕기 위해서 자국의 해군력을 일부를 빌려주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거기 미프라고 했을 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프가. 프러시아. 프로이센 말하는 프로이센입니다. 예, 프로이센. 프로이센이에요. 프로이센, 예. 뭐 같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프로이센이 조금 다르죠. 프러시아였어. 자, 그래서 이 미 프러시아의 조약에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뭐였죠? 예. 사적 공격 금지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략선 금지고요.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금지한다고 했죠. 둘이서 저렇게 조약을 했는데 네. 당시 프로이센은 어느 정도의 국제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당시에 그러면 네덜란드보다 조금 더 강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당시에 최고 이제 강대국이 누구냐면 영국과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계속 전쟁을 해요, 보면. 근대 국가에서. 미국 독립전쟁에서도 프랑스와 영국과 전쟁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혁명전쟁일 때, 프랑스 혁명전쟁 당시에도 프랑스와 영국과 전쟁하면서 이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진짜 러시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돼 있네요. 예, 전혀 상관없어요. 나중에 독일을 이제 독일의 전신이죠. 여기서 추가해서 이런 게 미국과 프러시아와 1785년에 맺은 동맹에서 그 세 가지 조약에서 추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중립국 통상의 자유는 그 나머지 조약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도 결코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프랭클린이 사유재산을 면제하고 사약선의 상선 납포를 폐지한 진보된 아이디어는 그 시대 사람들은 막 전부 다 프랭클린 돌았어. 이렇게 조롱했죠. 아름다운 추상화처럼 전쟁의 잔인함을 완화시켜 보려는 철학자의 허황된 꿈이라고 지부하였다고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프랭클린이 이렇게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된다. 이때는 개인 그 자유라든지 개인의 그 재산 인정이라든지 그때는 전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진짜 배워볼 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략전. 그러면 이런 의미인가요? 제가 지금 예.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상업을 하는 배 선주야. 예. 이 배를 가지고 선장인데 나는 국가적으로 마이크 좀 써주면 좋아요. 국가적으로는 만약에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내 배를 가지고 상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덜란드하고 영국이랑 전쟁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영국 배가 영국의 뭐 군함일 수도 있고 영국 배가 나를 또 영국에 뭐 일반 또 개인 배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개인 배가 지금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데 나라가 그냥 나는 개인적인 상선일 그러니까 뿐인데도 미국에 뭐 물건을 실어주다가 영국에서 납포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런데 있는 그 영국이 내 배를 영국 사람의 배가 내 배를 막 무조건 처리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국민이라는 이유로 막 전쟁을 막 해가지고 자기 재산 내 배에 있는 재산을 가져가도 국가적으로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유럽이. 유럽 전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미국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네. 개인적인 상업을 할 때는 그 사유재산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미국 플랭클린을 통해서 이제 네덜란드에 통해서 16세기 때 프리시 프리 굿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프러시아도 그 당시에 프리시 프리 굿까지 하고 그 다음에 프러시아가 나중에 오스트리아의 땅인 슐레진저라는 지역을 이렇게 탄환을 했어요. 탄환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와 또 영국이 동맹국가였어요. 그때 슐레진저 그 영토 안에 영국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프러시아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결론을 그 유엔을 통해서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러시아는 그 정도로 옛날부터 17세기, 16세기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덜란드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개인의 예. 중요시하겠다. 예. 쉽게 말하면 민간인은 노화자 이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민간인은 노화자.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프러시아나 네덜란드나 이제 조금은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프로이센도 보면 역사적으로 좀 종교심이 있는. 그렇죠. 미국이랑 그런 또 예.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알짜배기 사람들이 결국 자유를 향해서 미국을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딱 그 개념을 탑재해가지고 그냥 딱 이것을 건국하자마자 실현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예. 1571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1700년대 프로이센이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예. 이때 유럽은 신성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아직도. 자, 그런데 여기 신성 로마 제국 이후에 프로이센이 있는 거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에 프레이센이라는 한 지방 도시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건 나중에 다음에 또 공부합시다, 사모님. 자, 그래서 이렇게 허황되다라고 비꼬았는데 사략선에 의한 상선 납포 행위는 이제 프랭클린이 줄곧 주장을 했죠, 그죠? 이 사략선이 언제 폐지됐냐? 1856년도에. 그러니까 약 6, 70년 지나서, 그죠? 1856년 파리 선언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여기서 사유재산에 대한 면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1856년 파리 선언에 가입하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쳤는데 구글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구글은 엉터리로 뭐라냐. 미국은 당시에 해군력이 약했기 때문에 사략선을 의존할 필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파리 선언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도 사략선을 폐지했다. 엉터리 번역을 했죠. 이승만 대통령 논문에서 뭐라고 했죠? 1856년도 파리 선언에서 이제 사략선을 폐지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렇게 미국이 파리 선언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사유재산 면제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리 선언은 불완전하다고 보고 민간인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조약에는 서명할 수 없다고 가입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략선의 납부에 대해서는 동의한 겁니까? 납부 금지. 그때 여기서는 사유재산만 이야기하시는 사유재산, 그러니까 사략선 폐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856년도에 사략선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파리 선언에서. 근데 그거를 파리 선언에서 다시 뒤집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파리 선언의 사략선에 의한 상선 납부 행위는 이게 그러니까 사략선 폐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략선에 의해서 상선 납부 행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략선에 의한 상선 납부 행위. 예. 사략선에 상선 납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1856년 파리 선언에서는 잠시만요. 네.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렇죠. 그건 이제 하지 말자라고 하지 말자는 거죠. 된 것인데 사유재산에 대한 면제는 아직 안 되었다. 예. 그래서 사유재산 면제란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의 재산을 공격, 압류, 몰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1856년 파리 선언에서 채택되지 않아서 미국은 이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즉 1853년도는 무슨 날이죠? 제가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파리 선언이 1856년도인데 이렇게 중립법, 해상 중립법이 완결하게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미국은 동으로 이렇게 서로 태평양을 지나서 페리 제독이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일본을 이제 개방시킨 장본인이 되는 거죠. 네, 앞서 말한 것은 구글의 엉터리 번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53년이 그러면 미일 수호 조약인가요? 그 이후에 일어날 겁니다. 자, 1789년 비준된 여기서 1788년도가 1789가 프랑스 혁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앞서 1년 전에 1788년도에 프랑스와 미국이 영사조약을 또 두 번째로 맺어요. 미국과 프랑스가 조약을 두 번 맺었죠. 1778년, 10년 전에 한 번 맺고 10년 후에 독립되고 난 뒤에 또 이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비준됐냐? 1년 후에 1789년에 비준이 된 영사조약 이 부분이 미국 정부에 상당한 외교적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이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영사 및 부영사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면책 특권을 향유한다. 굉장히 특혜를 많이 주죠. 나중에 1778년도에 미풀 조약에서 또 문제되는 조약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 같이 설명드리면 연결이 되면서 이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보면서 조약 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인적 복무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고, 개인적 복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군복무나 세금 납부, 강제노역, 기타 공공 서비스 같은 개인적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죠? 그러나 완전하고 전면적인 면책 특권은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받은 거죠. 필요시 항구와 장소에 그들의 부서의 대리인을 둘 수 있다. 필요하면 항구 어디서든지 대리인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영사 재정, 법령, 의사록을 보관할 수 있는 문서 보관을 또 세울 수 있다. 다섯 번째, 이것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모든 자국 선박에 대해서 경찰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자국 선박이지 미국에 관해서가 아니죠. 이 경찰권을 행사한다고 해놨습니다. 이 프랑스 영사조약으로 인해서 지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네가 와가지고 무대뽀로 미국이 마침 자국의 그 전쟁기지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네가 미국 영토 내에서 영사 포획 법정 수립권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사 포획 법정 수립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프랑스가 중립국가에 들어와가지고 마침 자기 나라가 이제 납포한 다른 전국의 선박을 가지고 자국 내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립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영사 포획 법정 수립권이라는 것은 진해가 어떤 논리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1778년도에 10년 전에 미불 우호 통상조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우호 통상 조약을 맺었고 군사 동맹까지 맺었다고 했죠. 우호 통상 조약에서 굉장히 또 미국에 특혜를 줘요. 무슨 특혜냐면 프랑스 사략선과 그들이 납포한 선박의 입항을 허용을 했습니다. 납포한 선박을 입항해서는 안 되는데 입항을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군함의 보급, 수리, 휴식을 허용을 한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툼이 된 거예요. 진해는 프랑스가 납포해 끌고 들어온 적선 영국 상승들을 미국 항구에 들일 수가 있고 그 처리도 프랑스가 하게 해준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788년도에 맺은 조약이 있죠. 영사조약입니다. 이것은 영사, 부영사의 광범위한 면책이 있었죠. 그리고 자국 선박에 대한 경찰권도 허락을 했죠. 그리고 영사, 문서, 재판행위, 보관용 영사 관청 설치권, 필요시에 대리인 배치권, 이러한 내용이 진해는 이 경찰권과 영사 관청 조항을 합쳐서 영사가 미국 항구에서 프랑스 사략선이 끌고 온 납포선을 심리적 선고, 포획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요컨대 1778년 조약의 입항 보급 특권 플러스 1788년 영사조약의 경찰권과 관청은 결국 미국 내 프랑스 영사 포획 법정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사조약이라는 게 뭐 어떤 대사관을 설치하느냐 말이냐.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영사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치하는 것 자체를 국가의 외교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런 거를 체결했다는 거예요? 예. 영사. 예, 우리 영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사관. 예? 지금으로 치면 대사관. 그 대사관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반론하는 것은 이제 워싱턴 선언이 이제 중립 선언이 나오게 되죠. 그것은 미국 영토는 교전국의 전쟁 기지로 쓰이면 안 된다. 그리고 국제 관습법상 포획 선고는 주권적 사법 행위라서 교전국 당시 프랑스의 정식 포획 법전이 교전국의 영토, 즉 프랑스 너희들의 포획 법정은 어디냐면 너희 나라에서 하든지 너희들이 점령한 점령지에서 하든지 너희가 점령한 그 식민지에서만 해야 된다. 우리 중립국에서는 외국 영사가 하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 영사관 있는 것 중에 채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영사관을 이렇게 설치할 때 얘들 또 우리를 전쟁하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그 부분이 나와. 진해는 심지어 워싱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두려움들이 있죠. 예. 그래서 결국 조약문헌에도 그런 사법권 부여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1778년 조약은 입항 보급 허용일 뿐이지 재판권 위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788년 영사조약의 경찰권은 선언 질서 규율을 같은 행정 치안 범위이지 포획 합법성을 판단하는 사법권까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이것이 그거가 되겠다. 미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프랑스는 전 세계에 있는 유럽 국가, 중립 국가에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법치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죠. 사전 전개, 이제, 그러면 이 진해 사건에 있고 전개를 앞에서 제가 강의를 아주 디테일하게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1793년도에 혁명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진해가 미국에 이제 파견되는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1793년도 미국의 찰스턴, 그러니까 사우스 캐롤라이나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도착하자마자 프랑스 사략선에 면허장을 내주고 미국 항구에 적선을 납포하고 프랑스 영사 앞에서 포획 재판을 강행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적극적인 항의하면서 중지를 요구해가지고 나중에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하면서 미국 영토 내 포획 사건은 미국 법원의 전속 관할이면서 외국 영사 법정의 프라이즈 포획 선고는 효력이 없다. 이후에 중립법이 이제 1년 후에 또 제정이 되면서 더 강화시킨 것이 뭐냐면 미국 내 우리 국민들도 외국의 무장 모집에 이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요약은 진해의 주장은 조약의 행정 항만 특혜를 사법권으로 과장한 것이고 미국의 원칙은 중립국 영토 내에서 외국이 포획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대법원 판결도 최종 정리를 해가지고 포획 사건은 미국 법원 관할 영사 포획 법정 설치 재판은 불가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그런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거 앞에 설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에 규정된 특권들을 보통의 경우보다 다소 광범위하게 진해가 계속 그거를 응용을 하면서 미국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약은 1778년 프랑스와의 조약과 더불어서 국제적인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미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중립법의 역사를 이끌었는데, 즉 조만간 모든 나라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 관련된 주요한 문제는 자유선박 자유화물의 원칙, 그리고 영토 관할권 기초한 중립국의 주권에 관한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